미드나잇 애널리스트 콜, 오늘은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님이시죠? 유산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에 뵙으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네, 오늘 또 반가운 만큼 월요일장도 반갑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재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오늘 미국 증시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제 전쟁이라는 무거운 돌이 빠지면서 눌려있던 노무시설들이 한꺼번에 튀어오른 날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을 짓누르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풀렸고, 그러면서 기름값과 채권금리가 전반적으로 시장 친화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그동안 눌려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술주가 튀어오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유가가 빠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줄었고, 그게 채권금리를 소폭 끌어내리면서 기술주들에 대한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협상 타결한다라는 소식에 지금 현재 유가가 내리고 장은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는 건 맞지만 통행료를 받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행료를 받게 되면 유가가 이전만큼 내려오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괜찮을까요? 일단은 통행료를 받더라도 제 생각에는 시장에는 일단 순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트럼프의 지지율이나 미국의 입장을 조금 후순위로 놓더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전쟁 프리미엄이 빠지는 게 결국 시장에서는 통행료보다는 훨씬 더 크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1,000원 이세로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딱 이것만 보면은 손해 같지만 그동안 그 길이 막혀서 다들 멀리 우회하느라 기름값을 거의 10,000원씩 더 쓰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 길이 뚫리게 되면 통행료를 1,000원을 내도 10,000원 아낄 수 있으니까 이걸 순이득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숫자로 보면 이란이 받겠다는 통행료는 배럴당 1달러 수준인데 전쟁 때문에 붙어있던 리스크 프리미엄 자체가 거의 배럴당 10달러에서 많게는 35달러였다 보니까 그 통행료 부담에 파랄에서 부활은 결국 걸프산유국이 흡수할 필요가 없고 걸프국이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통행료 자체는 시장에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재건 비용 관련해서도 이제 동맹국에 청구한다는 것도 외교적으로는 시끄러운 얘기지만 아무래도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는 벽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핵심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게 될 사건 이전에 아무래도 지금 안 그래도 이란 쪽에서 또 추가적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딜들이 엎어질지 아닐지가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이게 평화협정이 아니라 휴전 연장이고, 사실 트럼프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통행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사인하게 나오게 될 최종 협상에 대한 내용안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아마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60일 뒤에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모든 게 결정된 게 아니라 핵도 해협에 대한 문제도 아마 60일간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아마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을 거다라는 예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즐기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유가가 80불대까지 배럴당 가격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긍정 요소를 주고 있는데, 말씀 주셨던 그 이란의 공격 관련해서는 영국의 해사기구가 예멘 아덴 지역에서의 이제 유조선 피격 사건이 있었다라는 보고가 좀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레바논과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 으르렁대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호르무즈가 열린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뭐가 나온 거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양쪽 다 의견이 사실 좀 다르긴 합니다. 파르스 통신이나 아니면 이란의 국영통신 내에서는 현재 호르무즈에 대한 오프닝은 전반적으로 통행료를 흡수하기 위한 그 중간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란이 이겼다라는 보도를 내밀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는 의외로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만 하고 추가적으로 보도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트럼프 쪽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호르무즈는 완전 무료 통행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딱 이 한마디를 한 이후에 이란 쪽의 발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아마 태클을 걸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협상은
사실 휴전입니다. 이제 완벽하게 종전이 아니라 휴전 연장이고 60일간 아마 추가적인 협상을 가져가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 쪽에서 제시했던 당근은 이란 쪽에서 추가적으로 일을 진행할 때마다 그때마다 추가적인 것들을 풀어주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60일간 핵에 대한 내용, 호르무즈에 대한 오프닝 이런 것들이 아마 순차적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아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든 것이 처리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까 이제 미군 센트컴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19일 날 MOU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는 유지한다라는 발표가 있었던 만큼 그날이 이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뒤에서 금리 얘기하겠습니다만 하나만 여쭤보죠. 호르무즈가 일단은 뭐 열린다라고 금요일 날 발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호르무즈가 열리냐 마냐를 떠나서 미국 땅에 있는 연료값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장 호르무즈가 열린다고 해서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리테일 가격이 떨어질 텐데 이거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바로바로 유가가 반영되지는 않기는 합니다만 이제 문제는 사실 사는 사람 입장에서 혹은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그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선반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종전이 됐을 때 70달러 후반대에서 80달러 중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는 빠르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벌써 70달러 후반대까지 오일 선물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전반적인 뭐 오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리테일 쪽에서도 이거를 당연히 파악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로는 아마 빠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방금 무료 할증용 같은 경우만 봐도 비행기 같은 경우 쪽에서 계속해서 비행기 값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좀 관찰이 되긴 했거든요. 일단 제가 사실 지금 비행기 예약을 하려고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이런 소식이 빠르게 생각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래 선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인플레이션 자체가 물론 전쟁 시작 전만큼으로 유가가 빠르게 빠지지는 않겠지만 생각보다는 빠르게 빠져서 그래도 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히 사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빠르게 상승한 데 비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한 것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가를 제외하고는 그 유가가 조금 안정된다라는 느낌이 나와주면서 인플레이션 자체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마 예상보다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관들이 예상하는 뭐 한 6개월, 7개월 걸린다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가 그래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미국이 이란 재건 비용을 동맹국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라는 소식은 좀 긍정적인데 하나씩 짚어보면 약간 찜찜한 그런 구석들이 있습니다. 이 19일 협상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질문 마지막 것 좀 다시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 금요일 이제 19일 협상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더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게 될 내용은 결국 60일간의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60일간의 과연 협상 추가적인 내용들이 과연 미국과 이란이 얼마만큼 간격을 좁힐 수 있을까 아마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호르무즈의 통행료에 대해서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아마 무료 통행을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아마 여기에 대한 반발이 나올 가능성은 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여기에 대한 문구가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가 아마 그것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좀 이란 쪽에서는 혁명수비대 쪽에서는 여전히 조금 더 좀 강경하게 나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란의 파르스 통신이나 아니면은 이란 쪽에서 뭐 발표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유의 깊게 보시면서 과연 이란 쪽에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서 강경파들도 이번 합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이쪽 위주로 보시면 아마 조금 더 금요일 날 조금 좋은 성적을 얻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과연 강경파를 얼마나 조금 잠재울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정오가 되면 일본 중앙은행은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예고대로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이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렸고요. 그 전에 캐나다 은행은 동결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은 동결할 걸로 보입니다. 이 일본은행의 금리 상승이 미국 증시에 상당히 또 나름의 그 역사적인 악재로 또 작용을 한다라는 이 얘기가 좀 있는데 이번에 그 일본의 결정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좀 예상이 되십니까?
네, 일단은 금리 인상 자체는 시장 쪽에 많이 선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다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일본 쪽에서는 31년 만에 1%대 복귀라는 역사적 이벤트인데도 사실 엔화가 꿈쩍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말뜻은 어느 정도 사실 일본은행의 인상에 대해서 시장 쪽에서 많이들 이해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 쪽에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NK 트레이딩 쪽으로, NK 청산 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NT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축통화로서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여태까지 2024년 이후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글로벌 시장이 4번 다 출렁였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뭐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존재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자체가 꺾일 정도의 악재는 아닐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실 1%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미국과 금리 차이가 여전히 2.5%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라 구조적으로 엔화가 약할 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를 좀 하자면 인상은 통과 의례일 뿐이고 아마 그 이후에 만약에라도 혹시 10월에도 또 올린다라는 신호를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치다 해폰이 매파적이라면 하방 압력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고 만약에 비둘기면 무난한 통과가 되면서 그냥 하방 압력은 존재하지만 여전히 호르무즈 쪽에서 혹은 이란과 미국 쪽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조금 더 여전히 상방으로 좀 더 크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방 압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과 이란의 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소식이 조금 더 상승 압력이 높을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FOMC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첫 FOMC가 열리게 되는데 일각에서는 좀 폐쇄적으로 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첫 FOMC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에서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금리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동결로 갈 것 같습니다. 거의 99%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승부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입에서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점도표, 일단 위원들이 향후 금리 전망을 점으로 찍는 표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게 되면서 과연 연준위원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매파적인 행보를 보였었는데 이게 비둘기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가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시장이 원하는 것처럼 비둘기적으로 나오지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자체는 사실 점도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나는 내 점을 안 찍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만큼 사실 전반적으로 이 점도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케빈 워시가 굳이 매파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관들 사이에서는 한쪽에서는 워시가 시장 기대보다는 매파적으로 돌릴 수 있다. 다른 한쪽은 추가 인하의 문을 열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가 여전히 나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사실 케빈 워시가 중도적으로만 말해도 시장은 매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게 바로 대차대조표를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대신에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게 사실 연준 의장 취임하기 전부터 얘기를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완화적인 어떻게 보면 시장 쪽에서 봤을 때는 완화적인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쪽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점도표에서 케빈 워시가 진짜로 자기 점을 찍는지 안 찍는지에 대해서도 관찰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라도 케빈 워시가 사실 취임하기 전부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찍지 않는다면 점도표 자체의 힘과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FOMC 관련된 전망도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만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사실 한국 뉴스에 많이 안 나왔는데 오늘 FOMC 이번 주에 끝나고 나서 사실은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면 연준 위원들이 많은 인터뷰를 하거나 발표를 하는데 다음 주까지도 블랙아웃 기간이 끝났음에도 발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일단 뉴스를 잘 파악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전반적으로 그 사이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연준 쪽에서 중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걸로 보기는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블랙아웃 피리어드라는 것 자체가 중대한 발표를 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일단 제가 듣지는 못했던 뉴스라 아직은 뭐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간 스탠리 AI 관련된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도 테크단 특히 AI 관련된 단들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전력을 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전력 어떤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이 질문이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제 저희 채널에서도 제가 이제 유튜브 다니면서도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엔 AI 골드러시에서는 돈 버는 건 금이 아니라 이제 곡괭이와 전기인데, 이 전기가 요즘 가장 귀한 곡괭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가 칩을 아무리 많이 사도 꽂을 전기가 없으면 데이터 센터가 안 돌아가거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데이터 센터 컨퍼런스를 갔을 때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가 전기 쪽이 지속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결국 이 병목의 해결이 데이터 센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병목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곳을 세 갈래로 일단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기를 직접 하는 발전 사업자가 있는데, 컨스텔레이션, 아니면 비스트라, 아니면 NRG 같은 곳이 특히 가스 발전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현실적인 갑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태양광 쪽에서는 트럼프 쪽이 지속적으로 누르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뭐 원자력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파는 쪽은 좋지만 사실 미래를 보는 게 SMR 같은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 수익이 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천연가스 쪽 발전이 가장 현실적인 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실 발전 설비를 만드는 장비업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GE 버너바, 쿼터 서비스 같은 쪽은 올해 이미 50에서 70%가량 올랐는데, 이쪽은 이미 사실 병목 현상이 꽉 차고 수요가 꽉 차고 백로우가 꽉 차서 더 이상 들어올 구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가이던스가 상향될 수 있는지 조금 관찰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조금 빠른 얘기인데, 지금 사실 터바인이 많이 막혀가지고 이 터바인을 구매하기 위해서 비행기 쪽에서 혹은 비행기 회사나 아니면 혹은 중고 비행기에서 떼다가 파는 기업들이 꽤 가면 갈수록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쪽 기업들도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는데, 이쪽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전기 관련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 센터 계약을 따내는 전통 유틸리티 듀크 에너지 쪽도 개인적으로 볼만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전력 발전 쪽에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가져가셔도 되는 쪽 섹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남들이 안 보는 자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중고 터바인을 파는 쪽이나 아니면 송배전 전 장비 혹은 전선 변압기 같은 쪽이 조금 더 시차를 두고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당장 뭐 조금씩 분할 매수로 이쪽을 응대하시면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구조는 없이 아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전력 관련해서 뭐 오늘 가스터빈 쪽에서도 두산의 공급 계약 소식도 좀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좀 있었던 만큼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데이터 센터도 코드를 꼽아야 돌아간다고. 그쵸. 결국엔 전력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또 SMR이 갑니다. 소형 원전 종목들이 오늘 또 맹렬히 가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최근에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을 가지고 GE 히타치 합작사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원전주, 소형 원전 관련된 테마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원전주 테마는 미래의 기대감만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좀 들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해서 지금 당장 좋은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당장 원전주는 씨앗을 심는 단계지 수확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일본이 그 밭에 비료를 왕창 부어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시적인 기대감이 상승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 쪽에서는 사실 계속해서 이 펀더먼털이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변동성에 크게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분할 응대하시는 정도로만 가져가는 게 좋지, 사실 아직까지는 뭐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내면 결국 원자력까지 가야 되는 거는 맞기는 하고, 작은 모듈형 원전이 SMR이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떠오른 거는 맞기는 하지만, 뉴스케일 파워 오늘 금일 8% 올랐지만 올해 들어서는 여전히 25%가량 빠져 있거든요. 사실 이거를 제가
올해 초에 말씀드렸을 때 딱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가격대는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도 전 똑같이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회사 매출 전망이 고작 600억 원 수준입니다. 250억 달러 투자를 받는 회사의 실제 매출이 그 정도라는 거고, 결국 여기에 대해서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정확하게 말하면 전반적인 안 좋은 뉴스가 뜨게 되면 거기에 대한 타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서, 장기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가격보다는 싼 가격대가 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있을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조금 더 분할 매수의 가격으로 들어가셔야 되지, 지금 당장 크게 들어가실 만한 테마는 아직은 아닐 것 같다. 단타 쪽으로 보시면 괜찮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신다면 첫 답을 뜨기 전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크게 들어가지 말고 좀 분할 매수를 하라라는 조언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엔비디아 소식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200억 달러의 회사채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래도 3% 올라가곤 있지만 구글에 이어 엔비디아까지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한다라는 점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우려 신호지만 동시에 자신감 신호도 줄 수 있는 양면이 보여준 신호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은 지금 영리한 재무관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현금이 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 현금이 산더미 같은 있는 회사고, 올해 2년 현금 흐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쓰고 남는 현금이 한국 돈으로만 거의 한 270조 원이 넘습니다. 빚이 부족해서 채권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왜 내느냐? 지금 회사채를 빌리는 비용이 금융위기 이후 여전히 쌉니다. 이란 딜로 금리가 내려가면서 더 싸졌고요. 그래서 싸게 빌릴 수 있을 때 30년짜리 장기 자금을 미리 묶어둔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고요. 똑똑하다라는 평가를 줄 수 있지만 또 깊게 보면 반대쪽 이야기도 가능하거든요. 사실 최근 들어서 구글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유상증자나 SMCI 같은 유상증자를 했죠. 유상증자나 아니면 채권 발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현금이 넘치던 부자들이 난생처럼 대출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게 의미하는 거는 돈 쓸 때가 그만큼 많다. 수요에 대한 확신.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결국 영업으로 버는 현금만으로는 부족한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결국 지난 15년간 미국 기업들은 자기 주식을 사서 태우던 시대였는데, 주식이 줄어들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AI에 돈을 대느라 거꾸로 주식을 찍고 채권을 발행하는 시대로 역회전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구글이 증자하고 오라클이 증자하고 스페이스X가 100조 원을 빨아들이고 이제 엔비디아까지 채권을 내는 같은 흐름이 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당장 엔비디아라는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보면 결국 채권 발행이라는 게 때문에 결국 악재, 중기적으로는 결국 싸게 자금을 확보했고 장기적으로도 수요 확신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호재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AI는 이제 빚으로 짓는다라는 신호고요. 사모펀드에 대부분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사모펀드가 흔들리지 않느냐, 요거를 계속해서 관찰하시면서 AI 시장을 관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결국 호르무즈에 대한 전쟁이 만약에 휴전 혹은 종전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채권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 됐을 때는 조금 더 사모펀드 이슈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덜 쓰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채 발행은 현금 흐름과 관련해서 사모펀드 시장까지 같이 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한 1분 반 정도 남아 있는데요. 스페이스X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150불에 등판을 하더니 이제 19% 오른 채 마감이 됐잖아요. 오늘도 지금 8.4%가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앞으로 들고 가면 계속 오를 만한 종목입니까? 아니면 조금 거리감을 두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흥행은 확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모가가 135달러였고 첫날에 아주 빠르게 19% 뛰었는데, 오늘 또 8%가량 뛰어서 113달러에 114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서 장기로 가져가는 가격은 지금은 이릅니다. 지금보다 싼 가격은 3개월 이내에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의 112배짜리 가격입니다. 지금 당장 기준으로는 버는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 펀더먼털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모멘텀과 관심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오른 날엔 더 사고 내린 날에는 더 파는 가속 페달이 달려있는 친구라 조금 변동성이 조금 더 없어졌을 때 지지선이 좀 더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지금보다 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락업 해제가 그렇게 먼 기간이 아닌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들을 관찰하시고 지지선을 관찰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스페이스X에 장기 투자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사실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개월 내에 지금 주가보다 낮은 주가는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 전문 유튜버이신 유선아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